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낳으란 막말하는 시어머니에게 본인 아들 반납해드린 40대 여자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무덤에 묻혔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용기를 내면 무덤에서 뛰쳐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새 삶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희 시가는 3대째 금형 공장을 운영하는 부잣집이었어요. 조상님이 조선시대 최고의 대장장이였다나 뭐라나. 제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식들도 큰 관심이 없는데 시부모님만 가문의 역사에 목을 매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장을 물려받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아들 타령을 입에 달고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4살 많은 형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공장을 물려받으려고 일을 배우는 중이셨어요. 남편보다 5년 먼저 결혼하셔서 저희가 결혼했을 때는 이미 예쁜 여자 조카도 한 명 있었죠. 아이가 어찌나 귀엽고 애교도 많은지 저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친조카처럼 정이 가더라고요. 형님도 착하고 좋은 분이라 저와 금세 자매처럼 친해졌습니다. 아이가 어쩜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형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예쁜 딸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쉿! 아버님, 어머님이 그 소리 들으시면 큰일 나. 우리 시부모님은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시거든. 오죽하면 내가 우리 딸 낳자마자 아들 낳아야 되니 빨리 둘째 준비하라고 하셨다니까.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요새는 오히려 딸을 더 좋아하시지 않아요?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그러는 거지 뭐. 두 분 다 조선시대 미개한 남한선호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으신 분들이야. 우리 아이가 촌손주인데 딸이라고 예뻐하시지도 않으셔. 예뻐하긴커녕 얼마나 구박을 하신다고. 세상에, 남이 봐도 한눈에 반할 것 같은 이 아이를요? 며느리를 아들 낳는 기계쯤으로만 생각하는 집안이야. 우리 시가에서는 아들 못 낳는 며느리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아이 성별을 여자가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거든. 동서도 조심해. 곧 빨리 아이 가져라.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잔소리가 시작될 거야. 결혼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시부모님이 그런 분들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사기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란 놈은 물론 시부모님까지 아들의 아자도 안 꺼내고 멀쩡한 집안인 척 철저히 숨기셨거든요. 물론 처음 시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형님의 눈치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자애로운 척 말씀하실 때마다 옆에서 고개를 조금씩 흔드셨거든요. 눈치가 1도 없는 저는 형님에게 혹시 틱 장애가 있으신가 하는 걱정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시선을 마주칠 때마다 뭔가 호소하는 듯한 애처로운 눈빛을 보이시더라고요. 역시나 눈치가 없는 저는 제 앞에 있는 케이크가 드시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케이크만 슬쩍 밀어드렸죠. 결혼 후에 이야기를 해보니 그게 다 도망가라는 신호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하하호호 웃으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자애롭고 너그러워 보이던 시어머니는 잔소리 대마왕이었어요. 식탁에 놓는 젓가락과 숟가락 사이 거리까지 일일이 따졌다면 믿어지세요? 그게 진짜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잔소리를 하기 위해 생트집을 잡는 것이었죠. 며느리에게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생기면 신이 나셔서 입에 따발총을 장전하셨죠.
사람이 밥 먹다가 실수로 반찬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수없게 왜 반찬을 떨어뜨리고 난리야? 너 그러면 복 떨어져서 아들 안 생겨. 그게 아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모든 일이 다 상관이 있는 거야. 여자가 조신하고 차분해야 삼신 할머니가 이 여자는 믿을만 하구나 하며 아들 점지해 주시는 거니까. 아이 성별은 그냥 X 염색체랑 Y 염색체가 재수없게 왜 말대꾸는 하고 난리야? 그러면 복 떨어져서 아들 안 생긴다고 했잖아. 이런 시기신이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냐고요. 물론 시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차별받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세뇌만 받고 자라 저렇게 되신 피해자라 생각해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며 넘어가려고 했지만 못된 말로 정을 떨어지게 해서 동정할 틈도 안 주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아버님도 만만치 않으셨어요. 물론 이쪽은 아들이라고 오냐 남편이라고 부둥부둥 평생 차별로 인한 혜택만 받고 산 쪽이셨지요. 그래서 그런가 아주 당당하게 본인밖에 모르시더라고요. 아들이고 아내고 손주고 모두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 생각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표상이셨습니다. 한 번은 아주버님 생일이셔서 시가 식구들이 모두 형님 집에 모인 적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 생일인데도 본인 생일 마냥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 놓으라고 명령하셨더라고요. 착한 형님은 또 군말 없이 그걸 다 해드렸고요. 식탐 많은 시아버지는 도착하자마자 생일 축하 인사도 안 하고 생일상 앞에 앉아 음식을 와구와구 드셨습니다. 그런데 강아지처럼 애교 많은 조카가 시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안아달라고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애 좀 저리 치우라고 냉정하게 밀어내셨습니다. 손녀보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맛있는 갈비찜이 더 중요한 분이셨거든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고 도망치던 시아버지가 바닥에 있던 아이 장난감을 밟고 우당탕 넘어지셨어요. 좀 크게 넘어지시긴 했지만 바닥에 아이 매트가 깔려 있다 보니 폭신해서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나 죽겠다고 곡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저희가 바로 시아버지를 병원 응급실로 모셔갔습니다. 이것저것 비싼 검사는 다 받았는데 다친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마에 혹만 조금 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다가 다리 부러져서 온 옆 침대의 꼬마보다도 더 징징거리며 엄살을 부리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어디 여자애가 방정맞게 굴다가 할아버지를 넘어뜨리냐며 손녀를 혼내셨고요. 네가 아들이라면 안 그랬을 거라면서 이래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나 뭐라나 그런 무식한 말을 하면서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다 저희 쪽을 쳐다보는데 정말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아, 정말 이 집안은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막장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였다면 믿어지시나요? 여러 에피소드가 많지만 큰 거 하나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는 결혼 2년 후 첫 임신을 했습니다. 그 2년 동안 빨리 임신하라고 닥달을 해왔던 시가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더라고요. 이번에는 분명 아들일 거라며 시아버지께서 직접 고추 따는 태몽을 꾸셨다나 뭐라나. 네가 우리 집안을 살릴 기둥이라며 한동안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시가에 갈 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몇백만 원짜리라는 한약도 지어 보내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혼자서는 어디 가지도 말라며 아버님 비서분께서 제게 운전기사로 붙여주시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계속 사양했지만 시부모님이 워낙 막무가내라 말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형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손자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웬만하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임신했을 때도 똑같이 그러셨어. 물론 딸인 거 알고는 확 바뀌었지만. 아니, 이건 제가 부담스러운 걸 떠나서 직장 내 갑질이잖아요. 누가 부하 직원을 이렇게 사적으로 부려먹어요? 너무 죄송해서 비서분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겠다니까요. 그 비서분도 운전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 시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진짜 하인처럼 별걸 다 해야 할걸. 재떨이 설거지하는 것까지 봤어. 회사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서 부끄러워 죽겠어요. 차가 자꾸 데리러 오니까 제가 재벌집으로 시집 갔다는 소문까지 돈다니까요. 한약은 대체 뭘 넣고 만든 건지 역해서 못 먹겠고요. 그거 아마 아들 낳는데 좋다는 민간요법 내려오는 거 다 때려 넣었을걸? 앞에서만 억지로 먹는 척하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몰래 버려. 근데 알지? 절대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앞으로 생기는 모든 일이 다 동서 탓이 될 거야. 딸이면 네가 우리 말을 안 들어서 뱃속 아들이 딸로 바뀐 거다. 아들이어도 키만 조금 작으면 네가 우리 말을 안 들어서 애가 덜 큰 거다. 애가 감기라도 걸리면 네가 우리 말 안 들어서 애가 몸이 약한 거다. 세상에,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말 듣는 척하고 조용히 있어야 돼. 살려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일단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태교를 위해서라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사전에 막는 게 좋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도 안 해주시고는 저를 어딘가로 태워 가셨습니다. 도착한 곳은 귀신 나올 것 같은 무당집이었어요. 이과 출신으로 비과학적인 것은 일절 안 믿는 저로서는 처음 해보는 이상한 경험이었죠. 정말 드라마에서처럼 휘황찬란 시뻘건 인테리어를 한 곳에 시뻘건 한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의 익숙한 행동을 보니 자주 오시는 단골 무당집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제 뱃속 아이가 아들이어야 한다고 손자를 보게 해달라며 무릎까지 꿇고 비셨습니다. 딱 보니까 알겠네. 어릴 때 집에 큰 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저는 빌라촌에 살았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럼 자네는 어릴 때 물에 빠진 적 있지? 글쎄요. 전 시골에만 살아서.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야. 분명히 물에 빠진 적이 있었을 거야. 안 그래? 저도 없는데요. 어릴 때부터 던져만 놓으면 혼자 알아서 헤엄쳐 온다고 별명이 물개였는데요. 잘 됐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관상이 물이랑은 상극이라서 어릴 때 물에 빠졌으면 아들을 못 낳았을 거야. 아들 낳겠네. 통과. 감사합니다, 신녀님. 무당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무조건 네네, 신녀님 말씀이 옳습니다 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우스꽝스러운 현장에 함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넋이 반쯤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뱃속 아이가 딸이어도 아들로 바꿔준다는 비싼 부적까지 사시더라고요. 세상에, 그 돈이면 중고차를 한 대 뽑을 텐데 차라리 나를 주지. 너무 아까웠습니다. 임신 초기 내내 그런 황당한 일을 겪다가 몇 달 후 산부인과에서 아이 성별을 들었어요. 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계시던 시어머니가 벼랑간 저에게 욕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차마 옮겨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이었지만 주로 쓸모없는 것이 들어와서 집안을 망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닥에 침을 뱉더니 남편 손에 직접 쥐어주셨던 기사 딸린 차 열쇠를 빼앗아 나가셨고요. 형님께 말로만 들었던 아들 못 낳는 며느리 구박이 시작된 거지요.
예상했던 일이라 그런지 시부모님 반응에는 큰 타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앞에 계신 의사 선생님의 깜짝 놀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정상인들한테는 이게 경악스러운 일이겠지. 근데 나는 왜 익숙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창피하고 속상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막상 시부모님이 아니라 거기 익숙해져서 어느새 당연시 하게 된 제가 더 싫어졌어요. 저도 결혼 전까지는 이런 일 상상도 못하는 정상인이었는데 말이에요. 차가 없어서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아닌 건 알지만 남편만 아니었으면 저런 시부모님을 만날 일도 없다는 생각에 화를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부모님을 말리지 않고 중간 역할을 못하는 것도 너무 열받는 포인트였고요. 저는 시부모님께서 제게 욕한 걸 사과하기 전까지는 시가에 절대 찾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전했지만 시가에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사를 언제 갈 거냐는 것이었죠. 저희 집이 저희도 모르게 팔려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저희 신혼집이 남편 명의가 아니라 시부모님 명의였더군요. 저는 집이 있으니 혼수만 해오면 된다는 남편 말을 듣고 그 집이 자가 집인 줄로만 알았죠. 그래서 혼수도 하고 결혼 비용도 내고 집 위에 비용은 다 제가 지불했는데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생긴 남편이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화를 냈어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파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몸도 무거운데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갑니까? 아, 그러게 아들 낳으라고 몇 번을 말했냐? 아들도 못 낳는 못난 며느리한테 비싼 집 내줄 생각 추호도 없다. 아들 낳는 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해준 부적만 잘 붙이고 한약만 잘 먹었어도 100% 아들이라고 했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 하나 못해? 그런 시건방지 며느리한텐 난 아무것도 못해준다. 아이씨,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이 성별은 임신할 때 바로 정해줘요. 그런 미신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방법으로 너희 두 형제를 낳았는데 무슨 미신이야? 지금 너까지 이 엄마 무시하는 거야? 아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는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정 갈 데 없으면 여기 들어오던가. 와서 시부모 봉양하고 살다 보면 둘째 임신 준비하기도 편할 거다. 이 사람 출퇴근은 어떡하라고 거기까지 이사를 가요? 그것도 문제다. 여자가 일이나 한다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니 아들이 생길 수가 있냐? 내가 진작 때려치우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했지. 이게 다 너희가 우리 말을 안 들어서 생긴 일 아니냐?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아내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아들도 못 낳는 자식 어쩌건 관심 없다. 쓸데없는 말 집어치우고 빨리 아들이나 임신해라. 아들만 낳으면 내가 집이고 차고 몇 배로 다 해줄 테니까. 스피커폰으로 다 듣고 있던 저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른이고 남편의 부모님이라 그동안 억지를 부리셔도 크게 화내지 못했는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잖아요. 아직 첫째 딸 낳지도 않은 저한테 빨리 아들 낳을 준비를 하라니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인가요? 저희 딸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절대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머리가 차갑게 식으니 나중에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받은 게 없으면
저희가 큰 소리 치고 살기도 더 편할 거잖아요. 저는 얼른 저희 부부의 재산을 정리해 봤어요.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합치니 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조금 빠듯하긴 했지만 그 돈으로 전셋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마음이 좀 진정된 저는 그제야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날 정신이 없어서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도 못 전해드렸거든요. 아빠와 함께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받아달라는 제 말에 엄마가 눈치를 챘는지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두 분께 아이가 딸임을 기쁘게 알렸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정말 기뻐하며 저한테 수고 많았다고 축하한다고 해주셨어요. 시부모님의 반응과 더 비교돼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울먹거리자 눈치 빠른 저희 엄마가 바로 알아채고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괜찮은 척 하려고 애썼지만 엄마들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에게 당한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참았던 눈물이 터져서 어느새 제가 오열을 하고 있더군요. 엄마도 저를 따라 같이 우시고 아빠는 애써 분노를 삭히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지금 이사갈 형편은 되니? 아직 만삭은 아니니까 천천히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해보니까 우리 모은 돈이 2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동네는 못 가도 조금 떨어진 지역에 전셋집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너희 집 너무 멀어서 걱정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아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는 건 어때? 그러면 내가 애도 봐줄 수 있잖아. 엄마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그 동네는 집값이 비싸서 우리 형편으로 무리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급하게 마련하면 2억 정도는 구할 수 있다. 너희 돈이랑 합치면 4억 정도니까 근처에 괜찮은 집 얻을 수 있을 게야. 두 분 노후 자금으로 모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서 그걸 어떻게 받아요? 죄송하긴 더 못해줘서 우리가 미안하지. 우리 걱정은 말고 너는 건강하게 아이 잘 낳을 생각만 하렴. 시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친정 부모님의 사랑으로 싹 치유되더군요. 저는 염치 없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가니 덕분에 아이 양육 걱정까지 덜 수 있어 든든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등에 업으니 앞으로 시부모님이 무슨 짓을 하셔도 이겨낼 수 있다는 힘까지 생겼죠. 그래서 잔뜩 벼르고 있었는데 다음 사건의 주인공은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아주 큰일이 났거든요. 제가 딸을 낳고 찬밥 신세로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물론 말이 찬밥 신세지. 저는 시부모님 얼굴 자주 안 봐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저희 딸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천사 같은 아이였거든요. 저는 아이 자라는 걸 보는 재미에 하루하루 즐거웠죠. 시부모님이 손녀를 예뻐해서 자주 보고 싶어 하셨다면 오히려 더 걱정이었을 거예요. 막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라 아이가 나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관심 없어 하고 아예 찾지도 않으시니 오히려 행운이었답니다. 반면 저희 친정 부모님은 손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이 부족하고 첫 아이라 양육도 서툰데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늘 든든했답니다. 혹시 남편이 불편할까 걱정됐지만 남편도 자기 부모님보다 장인 장모님이 더 편안하고 감사하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저희 가정도 평온하던 어느 날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본인이 시가에 가야 하는데 함께 가줄 수 있냐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을 만나기도 싫어한다는 걸 잘 아는 분이 그런 부탁을 하시기에 무슨 큰일이 있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한 뒤 약속한 날 형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시가 앞에서 만났습니다. 형님은 많이 울다가 오셨는지 눈이 풍퉁 부어있고 아주버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하고 같이 시가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시부모님 앞에 앉아 한참 뜸을 들이던 아주버님이 겨우 입을 여시더군요.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임신을 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드디어. 안 그래도 둘째 소식이 왜 이렇게 늦나 걱정하고 있었다니까. 이게 다 내가 매일같이 치성을 드린 덕분이지.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아들일 게다. 설마 네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지 않은 이상 둘째까지 딸일 리가 없지. 그래, 성별은 언제 알 수 있다냐? 벌써 다 확인했어요. 임신한 건 몇 달 전에 알았는데 성별이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입을 잘못 대고 계속 뜸을 들이는 이유, 형님 눈이 퉁퉁 부은 이유가 짐작이 갔거든요. 형님은 시부모님이 화내실 게 분명하니 말려달라고 저희를 데려온 게 분명했지요. 역시나 딸입니다. 저희 둘째도 딸이에요. 뭐야? 딸?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맏며느리가 돼가지고 둘째까지 딸이라고? 나가! 아들도 못 낳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이런 미친 것을 보았나? 네가 진짜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들어온 게지? 갑자기 벌떡 일어난 시어머니가 눈을 희번덕이며 형님의 머리채를 휘어잡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아요. 작은 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건지 형님의 머리를 꽉 잡고 이리저리 흔드는데 미친 사람 같더라고요.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놀라서 쳐다보기만 하던 저희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악의 힘이 어찌나 센지 사람 셋이 달려들어도 쉽게 떼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이러다가 형님 머리 다 빠지겠어요. 내가 너 죽여버리고 말 거다.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고 무슨 염치로 여길 들어오는 거야? 아들 내놔. 우리 손자 내놔. 있지도 않은 손자를 대체 어떻게 내놓으라는 건지. 그놈의 아들 타령에 누가 보면 자기 아들 잡아먹은 귀신이라도 상대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막장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바닥인 줄은 몰랐던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겨우 손을 떼어낸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세게 밀치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가 한 짓은 다 까먹었는지 아들이 자기를 밀었다는 것에 상처를 받은 얼굴이더군요. 너 지금 나 밀었냐?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허,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꼴 아주 잘 돌아간다. 이젠 치엄마까지 때리는 페류나가 됐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해도 너무 하시잖아요. 어떻게 임신한 사람한테 폭력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고요. 딸 가진 주제에 조심은 무슨. 당장 그 애 지우고 다시 아들 낳을 생각이나 해. 애를 지우라니 제정신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핏줄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형님이 갑자기 악을 쓰며 화를 내자 다들 놀라서 멈칫하더군요. 형님은 워낙 착하고 순한 성격이라 그동안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다 참아오셨거든요. 언제 한번 술에 취해서는 자기는 화낼 자격이 없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친정이 너무 가난해서 아주버님께서 친정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계셨거든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서 더 많이 참게 된다고요. 그런 분인데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하긴 아이를 지우라는 말은 부처도 돌아앉게 만들기 충분하니까요. 시부모님을 노려보는 형님의 눈빛이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셨고 형님은 더 이상 안 참겠다는 말만 남긴 채 그 집을 떠나셨습니다. 걱정된 제가 집에 돌아가는 내내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조용한 사람이 한번 화내면 무섭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어요. 형님은 그렇게 한 달 내내 연락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후 시아버지의 칠순 잔칫날이 되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시아버지는 거래처와 마을 사람까지 다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여셨습니다. 저는 혹시 형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잔치에 참석했어요. 일찍 와서 음식 준비하라는 말은 싹 무시했지만요. 하지만 형님 없이 아주버님 혼자 시무룩한 얼굴로 가족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잔치가 시작되고 초대 가수까지 나와서 손님들과 신나게 노는데 갑자기 웬 각설이 패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지켜보는데 각설이들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각설이 타령을 부르더군요. 칠순 잔치에 각설이 타령이라니 이 무슨 개그인가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특이한 이벤트인가 보다 싶어서 어색하게 박수만 쳤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각설이 중 하나가 핸드폰을 마이크에 가져다 대더라고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성은 한 달 전 시가에서 있었던 일의 대화, 녹음본인 것 같더군요.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는 꺼지라는 시아버지의 말, 아이를 지우라는 시어머니의 말까지 전부 흘러나왔습니다. 경악한 손님들이 이게 진짜냐는 듯한 얼굴로 저희 시부모님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창피해서 빨개진 얼굴로 자리에 얼어 계셨고요. 그때 형님이 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늘 소심하던 예전과 다르게 아주 당당하고 씩씩한 걸음걸이였죠. 어머님, 아버님, 잘 들으셨나요? 제 마지막 선물로 두 분께 딱 어울리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돈은 많을지 몰라도 마음은 거지인 집안이니까 각설이 타령 들려드렸어요. 손님들 앞에서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녹음본 들으셨으니까 손님들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며느리한테 막말하고 머리채까지 잡으시는 분들이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 기만이잖아요. 칠순잔치에 오실 정도로 친한 분들이면 실체는 다 아셔야죠. 여기서 당장 나가지 못해. 안 그래도 나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두 분 아들 버렸거든요. 마음이 거지인 시부모님이랑은 못 살겠다고 이혼 서류 내고 오는 길입니다. 뭐야? 이혼? 네가 뭘 잘했다고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변호사님은 제가 잘했다고 하시던데요. 지금까지 두 분께 당한 증거자료 가져갔더니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엄청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떠납니다. 아들 낳으라며 딸은 비워버리라고 하신 두 분, 부디 유병 장수하며 오래오래 천불 받으세요. 저는 이만 갑니다. 형님이 고개를 까딱하자 다시 각설이 패들이 튀어나와 신명나는 춤과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시부모님이 형님을 쫓아가려 했지만 아주버님이 그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저 사람 이제 좀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은 두 분 며느리도 아니니까 제발요. 너는 네 부모가 이런 꼴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 당장 네 마누라 잡아오지 못해? 됐어요. 차라리 잘 됐지. 아들도 못 낳는 저런 모자란 것은 버리고 새장가 가면 돼. 그럼 우리 장손이 아들도 낳고 대를 이을 수 있을 거야. 제발 그놈의 아들 타령 좀 그만하세요. 저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합니다. 또 어느 여자 인생 망치려고 결혼을 하겠어요. 저도 해외로 나가서 살 거니까 앞으로 되도록 두 분과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 자식이 평생 호강시켜 키워줬더니 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결혼을 안 한다고? 어디 그럴 수 있나 보자. 아들 낳기 전까지 네 앞으로 한 푼도 안 줄 테니까. 저도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장례식 때 그 돈 다 넣고 화장시켜 드릴 테니 평생 돈이나 껴안고 사세요. 저도 더 이상 두 분 아들 안 합니다. 시아버지가 열받아 뒷목을 잡으셨지만 아주버님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식장을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렇게 칠순잔치인 날 첫째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가는 무식한 집안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죠. 아버님께서 창피해서 한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다는 말에 속이 조금 시원해지더군요. 형님이 말씀하신 이혼은 뻥카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늘 형님에게 죄스러워했던 아주버님이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형님에게 넘겨주셨대요. 가끔 아이들만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으로요. 그리고 진작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어야 했다고 후회하며 공장도 나와서 해외로 이민을 가버리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에 이어 가업을 이을 후계자까지 잃게 되신 거지요. 저는 이 일로 시부모님이 깨닫는 게 좀 있어서 달라지시지 않을까 조금 기대했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두 분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독만 더 오르셨더라고요. 화살이 이제는 저한테 돌아왔거든요. 그놈의 아들 타령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덜해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제 믿을 것은 저뿐이라며 저에게 빨리 둘째를 낳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전화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찾아오기까지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형님한테 하셨던 일로 시가의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다 차단하고 집에 와도 절대 문을 안 열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는 공무원이라 민원인들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오면 제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지요. 번호표까지 뽑고 창구에 오신 시어머니를 본 저는 한숨을 푹 쉬고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말씀도 없이 찾아오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럼 네 허락받고 찾아와야 되니?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퇴근하면 나랑 같이 신녀님께 가자. 너희 둘째 소식이 너무 늦어져서 안 되겠어. 부적이라도 다시 써야지. 아직도 그 사이비를 믿으세요? 저번에도 그 사람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사이비라니? 말 조심해. 네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니까 부적이 안 먹힌 거야. 나랑 신녀님이 손이 닳도록 치성을 드리면 뭐하니? 정작 당사자가 이 모양인데. 아무튼 전 안 가니까 가고 싶으시면 혼자 가세요. 너 정말 아들 안 낳을 거야? 애가 생기면 낳겠지만 전 딸이든 아들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꾸 이러시면 어머님 둘째 아들도 이혼당해요. 어서 돌아가세요. 이혼? 이게 어디 감히? 네가 이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너 쫓아낼 거야. 시어머님이 빽 소리를 지르시자
민원 창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옆 창구에 있던 술 취한 아저씨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관공서의 틈만 나면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악성 민원인 아저씨였어요. 아줌마,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나 이혼당했다고 놀리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한 말 아니니까 꺼져요. 아니, 아줌마가 지금 쫓아낸다고 했잖아. 나 이혼당하고 쫓겨난 거 어떻게 알았냐고. 뭐라는 거야? 아유, 술 냄새. 하는 짓이 그 모양이니까 이혼이나 당하지. 이 아줌마가 미쳤나? 아이고, 세상 사람들. 내가 이혼당한 것도 속상한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조롱까지 듣고 있네.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진상 민원인은 화풀이를 하러 오는지 누구 하나 걸렸다 하면 싸움을 거는 사람이었거든요. 폭력을 쓰지는 않는데 먼저 시비를 걸어놓고 같이 싸우면 피해자인 척하며 고소까지 한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 한 번 찍은 상대는 사과받을 때까지 놔주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져서 거머리라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어머니가 운 나쁘게 딱 걸린 거지요. 당황한 시어머니가 구해달라고 저를 쳐다보셨지만 저는 씩 웃으며 외면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맨날 진상 부리던 분이니 반대로 당하는 심정도 느껴보시길 바란 거지요. 저는 어차피 교대 시간이라 나가는 길에 경비에게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된통 시달리다가 지치실 걸 생각하니 솔직히 고소하더라고요.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은 역시나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요즘 회사 일이 많다며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 댁에 있는 아이를 데려오려고 지친 몸을 끌고 내려갔는데 우편함에 커다란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바로 여자의 직감일까요? 보자마자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용기 내서 열어보니 남편의 사진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사진이 아니라 여자와 다정하게 손잡고 키스를 하는 사진이요.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리고 사진을 자세히 보니 상대 여자의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그 여자는 바로 저희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진이 찍힌 장소도 유치원 옆 좁은 골목이거나 주차된 차 아니더군요. 남편이 아침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는데 그러면서 바람이 난 모양이었어요. 어쩐지 쓰레기 봉투 하나 버리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이 아침마다 신나서 나가더라니. 쪽지에는 같은 학부모로서 참을 수가 없어서 알려드린다는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다른 학부모가 우연히 발견하고 사진을 찍은 모양이었어요. 어이가 없더군요. 나는 자기 때문에 이상한 시부모 만나 평생 안 겪을 수모를 당하며 힘겹게 사는데 본인은 바람이나 피우다니. 내가 고작 이런 남자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건가 하는 생각에 허탈해졌습니다. 저도 뭐 남편을 열렬히 사랑해서 계속 산 건 아니거든요. 결혼 6년 차 넘어서 그런 부부가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인생의 동반자이자 내 아이 아빠라는 의리와 가족애로 참고 살아온 건데 이런 배신을 당하고 나니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아이를 친정에서 재워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저희는 연애 시절부터 서로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웹을 깔아두었거든요. 혹시 상대방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요. 그동안은 쓸 일이 없어서 잊고 살아왔는데 오늘을 위한 거였나 봐요.
남편이 있는 곳은 유치원 근처 모텔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포옹을 한 채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 다 머리가 젖어 있더군요.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두 사람의 사진을 찍고 돌아봤어요. 그날 밤 먼저 잠든 척하고 있던 저는 남편이 깊이 잠들자 일어나서 남편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원래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타입이라 지문을 찍어서 잠금도 쉽게 열었죠.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보니 만난 지 5개월 정도 된 모양이었어요. 불륜인 주제에 자기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닭살을 떠는 꼴이 과간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벗은 사진을 보낸 곳도 있어서 전부 다 캡처의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키를 챙겨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에 블랙박스 영상까지 챙겼어요. 증거가 차고 넘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루 만에 이혼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날 지쳐서 퇴근하던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역시나 시어머니셨습니다. 어제 본인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간 일로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이었어요.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내가 너 당장 소박 놓으려다가 참았어.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일 때려치우고 임신 준비나 해라. 아들만 낳으면 어제 일도 다 용서해 줄게.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 평생 용서 안 할 거니까요. 얘가 또 무슨 헛소리야? 아들만 낳으면 집도 사주고 다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아들 둘만 빨리 낳아.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머님, 손자가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나 지금까지 벽 보고 얘기했니? 보고 싶으니까 낳으라는 거지? 빨리 아들 낳으라고.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들, 내 손자. 며느리는 이혼을 준비하는데 눈치도 없이 아들 타령이라니 그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더군요. 시어머니가 웃는 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시기에 일단 어딜 좀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면 손자를 볼 방법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흔쾌히 차에 타시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유치원 원생들은 모두 퇴원했을 시간이더라고요. 저희 딸은 이미 어제부터 친정집에 계속 맡겨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는 차를 몰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상간녀가 긴장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하지만 뒤따라 들어오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안심한 눈치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교무실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갑자기 죄송해요. 제가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네. 뭐든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건요. 혹시 아들 좋아하세요? 아들 낳을 때까지 몇 번이고 임신 출산 반복하실 수 있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이 그쪽 남자친구 어머님이시거든요. 저한테는 전 시어머니 되실 분이고요. 그런데 아들에 워낙 집착해서 아들 낳아라 타령을 입에 달고 사세요. 그거 다 참으실 수 있어요? 그게 대체 무슨... 너 정신 나갔냐? 선생님께 뭐 하는 짓이야? 남자친구라니. 아, 제가 이걸 아직 안 보여드렸네요. 저는 제가 챙겨온 두 사람의 미래 증거 사진들을 꺼내서 책상에 쭉 늘어놓았습니다. 상간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시어머니도 놀라서 말을 못하고 사진과 상간녀 얼굴만 계속 번갈아 바라보셨어요. 선생님이랑 제 남편이 불륜관계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하고 이혼도 할 거거든요. 그 전에 시어머니 되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아들 못 낳으면 며느리 머리채도 잡는 분이시니까 아들 하나 꼭 낳아주세요. 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이거 다 합성이지? 제가 비싼 밥 먹고 미쳤다고 합성이나 하고 있겠어요? 둘이 차 안에서 물고 빠는 블랙박스 영상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저는 이제 남이니까 앞으로 아들 타령은 이분한테나 하세요. 선생님, 고소장 갈 테니까 얌전히 기다리시고요. 옆에서 퇴근 준비를 하던 동료 교사들이 얼빠진 얼굴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은 눈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잘 보이도록 사진을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을 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놀라서 어버버거리고만 있는 시어머니를 버려둔 채 혼자 유치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상간녀에게 소식을 들었을 게 뻔한 남편은 제가 무서운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더라고요. 다음날 상간녀가 그만두겠다는 문자만 남긴 채 유치원에 잠수를 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잘릴 게 뻔하니까 자기가 그만두고 나간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도망을 가봤자지요.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났고 좁은 업계에도 알려져서 재취업이 힘들 거라는 말을 원장을 통해 들었어요. 제가 자기 유치원을 고소라도 할까봐 겁이 나는지 제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더라고요. 원장은 자기가 다른 유치원에도 책임지고 다 알릴 거라고 하더군요. 학부모와 불륜을 저지른 비도덕한 교사를 절대 고용 못하게 할 거라고요. 일단 상간녀의 커리어를 박살냈다 생각하니 속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순 없지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잠수를 타던 남편은 제가 회사로 이혼 소장을 보내자 그제야 집에 오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었지만 남편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당신이랑 우리 딸 없이는 못 살아. 그런 생각은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 했어야지. 이미 저지른 뒤에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내 마음은 절대 안 변해. 돌아가. 부모님 아들 타령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당신한테 미안해서 나도 힘들었다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휴식이 필요했어. 그래서 그냥 잠깐 한눈 팔았던 거야. 그렇게 힘들면 중간 역할이나 좀 잘하지 그랬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힘들었다고? 정작 직접 당하고 더 힘들었던 건 나야. 내가 100번 잘못한 거 나도 알아.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평생 갚으면서 살게. 다 끝났는데 갚긴 뭘 갚아. 그 상간녀한테나 가서 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만들어드려. 난 너랑 네 가족 안 보고 살게 돼서 오히려 그 여자한테 고맙기까지 하다. 잘 가.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제 소송 때 말고는 다시는 시가 쪽 볼 일 없겠다 싶었는데 다음날 이번엔 시어머니께서 또 직장 앞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혹시 사과라도 하실 생각인가 싶었지만 역시나 그럴 리가 없는 분이셨죠. 여긴 또 왜 오셨어요? 저희 이제 볼 일 없지 않나요? 설마 했는데 너 진짜 이혼 소송한다면서? 네가 정신이 있는 애냐? 애도 있는 애가 겨우 바람 한 번에 이혼을 해? 한 번인지 10번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바람 안 피우는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남자는 없다던데요. 저는 그런 더러운 인간이랑은 못 살아요. 더럽다니. 어디 감히 내 아들한테 그따위 말을 해?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네 아버지는 내가 아는 여자만 6명이 넘어. 그래도 난 절대 이혼 안 하고 가정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잘 자랐지 않니? 아, 남편이 왜 저렇게 됐나 했더니 부모님 보고 배운 거였네요. 비도덕적인 아버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아들에게만 더 집착하게 된 어머님. 두 분이 자식 망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은 누구보다 잘 자랐어. 그렇게 잘 자라서 불륜남이 됐나요? 아주버님은 오죽하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까지 버리고 떠났겠어요. 두 분이 자식들 인생 다 망치신 거예요. 아들도 못 낳는 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어차피 우리가 너 쫓아내려고 했었어. 내 아들은 이혼당한 게 아니야. 걔가 널 버린 거라고. 어머님 아들은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던데요. 그 사람 이혼당한 건 어머님 탓도 크니까 제발 반성 좀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오시면 위자료 청구액 더 늘어날 겁니다. 저는 혼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길에 버려두고 오자니 통쾌하더군요. 소송은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제가 이겼죠. 남편의 변호사는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은 우연히 만나서 같이 인사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자동차 블랙박스를 지우지 않은 게 불륜 커플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둘이 5만 가지 애정 행각을 벌인 영상이 다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보내셨던 폭언 문자들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저는 소송에서 이겼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만족할 만큼 얻었어요. 이혼 전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하고 보니 막상 별거 아니더라고요. 커다란 혹을 떼어낸 것처럼 시원하고 후련했거든요. 제 인생의 스트레스 요인들이 모두 사라지니 사는 게 이렇게 쉽고 행복한 거였나 싶더라고요. 저는 시가쪽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끊었지만 형님과는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과 가끔 통화를 하고 지내시더라고요. 형님에게 들은 소식에 의하면 남편과 상간녀는 금방 헤어졌대요. 정신을 못 차린 시부모님이 상간녀에게도 아들을 낳으라고 잔소리 해댔던 거지요. 무당한테까지 데려가려고 하자 경악한 상간녀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불륜으로 이혼당한 게 회사에 소문이 나서 따돌림을 당한대요. 한참 어린 부하 직원들한테까지 무시를 당하며 힘들게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가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매일 빨리 결혼해라, 아들 낳아라 잔소리 했나 봐요. 결국 자기 어머니한테 질린 남편은 시부모님과 거리를 두며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타령하며 손자만 바라던 시부모님은 결국 있던 두 아들에게도 버려지다시피 한 거죠. 시어머니가 손녀들이라도 보고 싶다며 몰래 유치원 앞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전해 듣기로 학부모들에게 유괴범으로 오해받아 개망신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용하다며 받들어 모시는 무당이 시어머니 말년에 망신살 뻗친 건 안 알려줬나 보더라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제 아이와 친정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뛰쳐나와 새 인생을 살게 된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대리만족 좀 되셨나요? 혹시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벗어날 용기를 못 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신 곳이 무덤 같다고 생각될지라도 절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용기 내신다면 언제든지 찬란한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칠게요.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